사마 줄거리.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흐른 후 나는 런던에서 파리로 옮겨가면서 스트릭랜드와 친분이 있는 네덜란드 화가 더크 스트로브를 만난다. 갓 결혼하여 아내를 몹시 사랑하던 스트로브는 선량하고 친절하며 그림도 제법 팔리고 있었지만 화가로서의 재능은 부족한 사람이다. 당시 스트릭랜드의 그림은 모두에게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있었으나 스트로브만은 그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스트로브의 안내로 나는 5년 만에 스트릭랜드를 만나게 된다. (20일) 아무데나 좋은 곳으로 안내하라고 했더니 그는 나를 어느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다. 가는 도중 나는 신문을 한 부 샀다. 요리를 주문하자 나는 그 신문을 술병에 기대어 놓고 읽기 시작했다. 식사 중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끔 그가 나를 쳐다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일부러 모르는 채 했다. 그쪽에서 먼저 입을 열게 하려는 속셈이었기 때문이다. 신문에 뭐 별다른 기사라도 실렸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자 그가 먼저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약간 초조한 듯한 기미가 보였다. 저는 언제나 문예란의 연극 비평을 즐겨 읽습니다. 나는 신문을 접어 옆에 놓았다. 정말 맛있게 먹었소. 그가 말했다. 그럼 커피를 마실까요? 그게 좋겠군. 둘 다 입담배를 피워 물었다. 나는 잠자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가끔 그가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끈기 있게 그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지난번 만나고 난 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소?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다. 내 이야기는 별로 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동안 나는 다만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한편 즐거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기도 하면서 인간과 책에 대한 이해가 차차로 깊어져 갔다는 것, 그런 정도였다. 나는 일부러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는 말은 비치지도 않고 당신에 대한 일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과연 그 책략이 들어맞았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는 자진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본디 말재주라고는 없는 사람이라 5년 동안 겪은 자기 체험을 대강만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틈은 내가 상상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다. 나에겐 참으로 흥미로운 인물인데 이 정도밖에 모르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마치 골자가 빠진 원고를 판독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온갖 고난과 계속 싸우며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서워할 여러 가지 일도 그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의 즐거움이란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스트릭랜드는 보통 영국인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1년 내내 좁은 방에 틀어박혀 있어도 그는 조금도 지루해하지 않았다. 방안을 아름답게 꾸밀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내가 처음으로 그를 찾아갔을 때 본 방의 그 그을은 벽지도 그는 한 번도 기분 나쁘게 느껴본 일이 없었을 것이다. 안락 의자에 앉아 편히 쉬고 싶다는 마음도 갖지 않은 듯했고 오히려 부엌 의자가 마음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오늘 밤에도 음식을 매우 맛있게 먹기는 했지만 요리에는 무관심했다. 그에게 있어 음식이란 다만 굶주림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꾸역꾸역 먹는 것에 불과했다. 더구나 그 음식도 먹을 형편이 못 되면 그냥 끼니를 굶고 만다. 어떤 때에는 6개월 동안 매일 한 조각의 빵과 우유 한 병으로만 목숨을 이어왔다고 했다. 본디 육감적인 사람인데도 그 방면에는 전혀 무관심했다. 가난한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그처럼 정신적으로만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는 뭔가 모르게 강한 감명을 주는 점이 있었다. 런던에서 가지고 온 얼마 안 되는 돈을 다 쓴 뒤에도 그는 태어나기만 했다. 그림은 한 장도 팔리지 않았다. 아마 애써 팔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 머리를 짜기 시작했다. 싱글싱글 웃으며 반은 농담 삼아 짓거리는 그의 말을 빌리면
어떤 때는 파리의 밤생활을 보고 싶어하는 런던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끼니를 이어온 일도 있었던 듯 싶다. 냉소적인 그의 성격에는 잘 맞는 일이었던 만큼 그럭저럭 그 일을 하다 보니 그는 도시의 적잖지 않은 방면에 꽤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는 법적으로 금지된 일을 보고 싶어하는, 그것도 한 잔 얼큰하게 취한 영국인을 찾으려고 몇 시간이고 마들렌 거리를 헤매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좋은 손님을 잡았을 때는 상당한 돈이 생기는 수도 있었지만 그의 옷차림이 너무 남루한 바람에 나중에는 결국 관광객 쪽에서 겁을 집어먹고 꺼려하게 되었고 그에게 안내를 원할 만큼 호기심 많은 손님도 없어지더라는 것이다. 그 뒤 영국 의사를 상대로 선전하는 특허약 광고문을 번역하는 일을 한 적도 있었고 또 파업을 하는 동안에 페인트공으로 고용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결코 화필을 놓지 않았다. 더구나 아틀리에에 다니는 일이 얼마 안가 실증이 나자 완전히 혼자 힘으로 공부를 해왔다. 궁색하긴 했지만 캔버스와 그림 물감을 살 만한 돈은 어떻게든지 마련했으므로 그로선 솔직히 말해 그 밖의 것은 하나도 탐나는 것이 없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내가 본 바로는 창작에 상당한 고심을 거듭한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남의 지도를 받기 싫어해서 선인들이 이미 해결해주고 있는 기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나는 물론 아마 그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듯한 그 무엇을 그는 추구하고 있었다. 나는 전에도 그런 것을 느꼈지만 다시 한번 그가 도깨비에 홀린 듯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작품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작품에 대한 흥미를 잃었기 때문인 것 같다. 꿈속에 사는 사람인 만큼 현실은 아무런 뜻도 없었기 때문이다. 마음의 눈에 비치는 것을 잡으려고 열중하여 그 밖의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다만 그 강렬한 개성을 캔버스 위에 쏟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일단 그 일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를 불사르고 있던 정열에 대한 관심이었을 것이다. 그가 자기 작품에 만족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건 그의 마음에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꿈에 비하면 문제도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어째서 전람회에 출품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물었다. 당신 역시 남의 비평을 듣고 싶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오. 이 한마디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런 것은 풋내기들이요. 개인의 비평도 문제시하지 않는데 그 속된 자들의 비평이 마음에 걸릴 까닭이 없지 않소. 하지만 세상에는 이치로만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웃었다. 이름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 누구라고 당신은 생각하오? 비평가나 문인이나 주식 중개인이나 여자들이요. 그러나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이나 만난 일도 없는 사람들이 당신 작품에서 미묘하고 격렬한 감동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신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겠지요. 누구나 힘을 동경하지 않는 자는 없으니까요. 인간의 영혼을 뒤흔들어 동정심을 일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일만큼 훌륭한 힘의 발휘는 좀 생각하기 힘들 겁니다. 흔해 빠진 감상이지. 그럼 왜 작품이 잘되고 못되고를 걱정하십니까? 난 조금도 걱정하지 않소. 다만 눈에 비치는 것을 그리고 싶을 뿐이요. 이를테면 제가 무인도에 가서 아무도 읽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연 작품을 계속 쓸 수 있을는지 적잖이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스트릭랜드는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 눈에는 뭔가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 황홀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환상이라도 보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가끔 나의 머릿속에는 망망한 대해에 떠있는 외로운 섬이 떠올라요. 그런 섬에 아무도 모르는 골짜기 속에서 신기한 나무들에 둘러싸여 조용히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발견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알아듣게 쉽게 말하지는 않았다. 적당한 형용사가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몸짓으로 표현했고
말투도 더듬거렸다. 그러므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쪽에서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지나간 5년 동안의 고생을 돌이켜볼 때 그만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말하는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다시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즉 당신은 안락한 가정과 남달리 행복한 생활을 벌인 셈입니다. 일도 꽤 순조로웠는데 그런데 파리에선 비참한 생활을 하시는 것 같군요. 만일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해도 당신은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실 작정이신가요? 하고 말고요. 당신은 부인과 아이들 소식은 통 묻지 않으시는군요. 전혀 생각지 않으십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매정한 대답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집안 식구들을 그처럼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도 조금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흔들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때로는 옛일이 생각나시겠지요.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의 일이 아니라 더 오래된 일, 즉 당신이 처음으로 부인을 만나 부인을 사랑하고 결혼했을 때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부인을 가슴에 안았을 때 느꼈던 그 즐거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는 과거를 생각하는 성격이 아니오. 내게 중요한 것은 다만 영원한 현재일 뿐이오. 나는 잠시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씹었다. 물론 확실치 않았지만 어렴풋하게 그가 말하는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론이요. 나는 입을 다물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는 말없이 나의 시선을 받아들이더니 이내 그 눈에 냉소적인 빛을 번뜩였다. 아무래도 내 말이 마땅치 않은가 보군요. 무슨 말씀을? 나는 선뜻 대답했다. 상대방이 구렁이 같은 사람이라면 좋고 나쁘고도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갖는 마음의 움직임에 흥미를 느낍니다. 당신이 나에게 흥미를 갖는 것은 다만 소설가라는 직업의식에서겠지.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내가 하는 일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당신 마음이겠지만 당신도 정말 비열한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에겐 마음이 안 놓이는 게 아닙니까? 하고 나도 받아 넘겼다. 그는 냉담한 웃음을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에게 그 미소를 묘사할 만한 글재주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력적인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웃음으로 인해 늘 어두웠던 그의 표정이 환해졌고 순진한 짓궂음을 연상케 하는 표정으로 변했다. 그것은 눈에 떠오른 채 눈 속에서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여유 있는 미소였다. 잔인하지도 않으며 부드럽지도 않은 육감적인 미소. 인간의 미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티루스의 환희를 연상케 하는 미소였다. 내가 문득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도 이 미소 때문이었다. 파리에 오신 뒤 연애를 하신 일은 없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시간이 어디 있소? 사랑과 예술, 양쪽을 다 누릴 만큼 인생은 길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세상을 등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 일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나요. 그러나 인간의 본능이란 골치 아픈 겁니다. 왜 그렇게 내 얼굴을 보고 웃고 있소? 당신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은 머리가 둔한 편이로군. 나는 말을 멈추고 물끄러미 그의 얼굴을 살피듯 쳐다보았다. 나를 속이면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나는 싱긋이 웃었다. 이렇게 말하면 못하지만 5달 동안이라면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과는 영원히 인연이 멀어졌다고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야 비로소 해방되었다. 이제 나의 영혼은 나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마치 하늘 위 별들 사이를 머리를 쳐들고 걸어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 갑자기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지금까지 줄곧 자기의 두 다리가 진흙 속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히려 그 진흙 속에 뒹굴고 싶어져서 그야말로 야비하고 천한
말하자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음란하고 파렴치한 짐승 같은 여자를 찾아내어 이쪽에서 야수처럼 덤벼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칠 대로 거칠어져 머릿속까지 마비되도록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는 꼼짝도 않고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나는 그를 마주 쳐다보며 극히 여유 있는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단 이 폭풍우가 지나가면 그 뒤는 산뜻해지는 법이죠. 마치 육체에서 빠져나온 무형의 영혼만 남는 것 같은 상태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미풍과 실록의 나무들, 무지갯빛 냇물의 흐름 같은 것과 마음이 통하는 기분이 듭니다. 마치 신에게 가까워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죠. 그 기분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내 말이 끝날 때까지 나를 쳐다보더니 곧 외면해버렸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다. 인간이 고문을 당해 기절했을 때의 얼굴과 똑같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도 이것으로 끝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2. 타리의 자리를 잡자 나는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오전 중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릭상부르 공원이나 거리를 산책하는 등 극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루브르는 수많은 미술관 중에서도 가장 정답고 사색하기에 알맞은 장소였으므로 툭하면 그곳에 몇 시간씩 들어가 있었고 또 조금도 살 마음이 없는 헌책을 뒤적이며 그 강변 거리를 서성거리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 산만하게나마 수많은 작가들의 이름을 외곤 했다. 밤에는 친구들을 찾았다. 그리고 스트로브네 집에도 가끔 들러 검소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 더크 스트로브는 이탈리아 요리를 잘 만든다고 자랑이 대단했는데 솔직히 말해 그가 만든 스파게티 요리는 그림 솜씨보다 훨씬 좋았다. 그가 만든 토마토 케첩을 듬뿍 쳐 큰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담은 스파게티 요리는 제왕의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을 호화로운 것이었으며 그것을 집에서 구운 맛있는 빵과 붉은 포도주와 함께 곁들여 먹었다. 나는 블랑슈 스트로보와도 차츰 친해졌다. 아마 그녀는 나 말고는 알고 있는 영국인이 없었으므로 나를 만나는 일이 즐거웠던 모양이다. 밝아 보이는 온순한 여자였으나 늘 말이 없는 편이라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비밀이라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녀가 타고난 내성적인 성격 탓이었으며 숨김없이 떠들어대는 그녀의 남편 때문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더크는 무엇이든 절대로 숨기는 성격이 아니었다. 이쪽에서 조마조마 마음을 죄는 일도 누구 앞이건 서슴없이 짓거리는 사람이었다. 때로는 부인이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는 모양이었다. 나도 꼭 한 번이지만 그런 경우에 부딪힌 일이 있다. 그때 더크는 부인이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설사약을 먹었을 때의 이야기를 꺼내 있는 그대로의 꽤 상세한 설명을 해준 것이다. 그때 겪은 난처한 장면을 너무도 진지하게 말해서 마침내 나도 배를 움켜잡고 웃었는데 스트로브 부인은 그것을 보고 한층 더 어쩔 줄 몰라 했다. 당신도 참, 당신은 자신을 남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좋은 모양이죠. 그녀가 화를 내자 그는 동그란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잠옷 난처한 듯이 이마를 찌푸렸다. 여보, 당신 화났소. 다시는 그런 거 안 먹을게. 다만 기분이 언짢았기 때문에 그랬어. 어쨌든 늘 앉아있기만 하고 운동을 제대로 했어야지. 그때는 사흘 동안 한 번도. 제발 그만두세요. 그녀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눈물까지 글썽이며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았다. 그는 마치 꾸중들은 아이처럼 머리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손 좀 써달라는 듯한 눈치였지만 나는 그저 우습기만 해 배를 움켜쥐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스트로보와 함께 그곳에 가면 스트릭랜드의 그림을 적어도 몇 장은 볼 수 있다던 그 화상을 찾아갔다. 그러나 가보니 공교롭게도 스트릭랜드가 그 그림을 찾아갔다고 했다. 그 이유는 화상도 잘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서운해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염려 마십시오. 그 그림은 본디 스트로브 선생의 얼굴을 봐서 받았던 것이고
혹 팔리면 팔아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니까. 사실을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고 화상은 어깨를 움츠렸다. 저도 신인들의 작품에는 관심을 꽤 갖고 있습니다만 설마 선생님께서도 그 그림에 장래성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시겠죠. 나의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현재 활약하고 있는 화가 중에서 그만큼 재주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요. 내가 하는 말을 믿어봐요. 당신은 좋은 기회를 놓친 거요. 머지않아 그 그림은 이 가게 안에 있는 그림을 다 팔아도 받을 수 없는 좋은 값으로 팔리게 될 테니 두고 보시오. 모네도 안 그랬소. 그 무렵에는 단 100프랑을 주고도 살 사람이 없었다오. 그 그림이 지금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그야 틀림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즈음에도 역시 모네와 다름없는 그림 솜씨를 가졌으면서도 전혀 팔리지 않는 화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들은 지금도 값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믿겠어요. 재능만으로 성공한다고는 못해요. 못하고 말고요. 그리고 그분의 그림이 과연 값어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 그 그림에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현재로서는 선생님 한 사람뿐이십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림이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단 말이오? 덕크가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그건 오직 한 가지, 잘 팔리느냐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속물 같으니. 덕크가 소리쳤다. 하지만 옛날의 위대한 화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앵그르, 들라크로와 모두 다 잘 팔리지 않았습니까? 자, 가세. 하고 스트로브는 나를 재촉했다. 그대로 있다가는 이 사람을 그냥 두지 못할 테니까. 23. 나는 스트릭랜드와 꽤 자주 만났는데 가끔 체스 상대를 해주기도 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다. 때로는 말없이 멍하니 앉은 채 별로 누구에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고 또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서 그 더듬거리는 말로 띄엄띄엄 짓거리기도 했다. 결코 신통한 말은 아니었지만 좀 심한 야유를 섞어가며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수도 있었고 항상 자기가 생각한 바를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상대방이야 어떻게 생각하건 전혀 아랑곳 없이 하고 싶은 말을 했으며 상대방이 감정을 상하면 오히려 더 재미있어 했다. 특히 더크 스트로브의 기분 따위를 우습게 보고 언제나 너무 심하게 면박을 주었으므로 그는 다시는 저자와 말을 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스트레이랜드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이 뚱뚱한 네덜란드인을 끄는 강한 힘이 있었다. 그래서 스트로브는 마치 꼴사나운 개처럼 꼬리를 흔들며 되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는 인사 대신 언제나 핀잔을 받는 것이 고작임을 알고 있었다. 스트릭랜드가 어째서 나와 같은 사람과 사귀고 있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우리들의 관계는 기묘한 것이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50프랑만 빌려달라고 말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안 돼요. 나에겐 달가운 말이 아니니까요. 난 지금 굉장히 곤란하단 말이오. 그런 걸 내가 알게 뭡니까? 내가 굶어 죽어도 상관없단 말이오. 내가 무슨 상관 있겠어요. 나는 대받아 말했다. 그는 마구 자란 수염을 잡아당기며 한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빙긋이 웃었다. 도대체 무엇이 우습소? 분노에 찬 눈을 번뜩이며 그가 물었다. 당신은 정말 단순하군요. 당신이라는 사람은 의무라는 것을 일체 인정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당신에게 의무감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만일 내가 방값을 못 치렀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쫓겨나 목을 맸다 해도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단 말이오. 네, 전혀. 그는 이를 드러내놓고 웃었다. 공연히 허세 부리지 말아요. 만일 정말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후회막급일 거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알 게 아닙니까? 나는 곧 대꾸해 주었다. 그의 눈에 미소가 감돌더니 그는 그대로 말없이 압생트를 휘저었다. 체스를 한 판 두시겠습니까? 나는 물었다. 좋지.
우리는 말을 늘어놓았다. 다 늘어놓자 그는 잠옷 기분이 좋은 듯이 체스판을 둘러보았다. 전투 준비가 다 갖추어진 부하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일종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정말 제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줄 알았습니까? 빌려주지 못할 이유도 없으니까. 좀 뜻밖이군요. 왜? 당신도 마음속으로는 감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실망했어요. 당신이 나의 동정심에 그토록 무턱대고 호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고요. 당신이 그런 호소에 감동을 했다면 나도 당신을 경멸했겠지. 이번에는 말을 잘했군요. 하고 나는 웃었다. 우리는 체스를 두기 시작했다. 둘 다 열중했다. 내기가 끝났을 때 나는 그에게 말했다. 만일 몹시 곤란하다면 당신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살 생각이니까요. 당치도 않은 소리요. 하고 그가 대답했다. 그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나는 그를 불러 세웠다. 당신은 압생트 값을 내지 않았어요. 나는 싱긋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나에게 뭐라고 투덜거리더니 테이블 위에 돈을 내던지고 휑하니 나가버렸다. 그 뒤 며칠 동안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카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자니까 그가 불쑥 들어와 내 앞에 앉았다. 결국 목을 매지는 않았던 모양이군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소. 일을 맡았어요. 지금 나는 200프랑 계약으로 장사를 그만둔 어느 땜장이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중이요. 어떻게 또 그런 일을 얻게 됐습니까? 내가 빵을 사다 먹는 가게집 아주머니가 나를 추천해 준 거요. 그 땜장이가 자기 초상화를 그려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을 전부터 그 여자에게 했던 모양이요. 그 여자에게 20프랑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인데요. 그게 볼만해요. 마치 양고기의 넓적다리살처럼 빨갛게 생긴 커다란 얼굴이요. 게다가 오른쪽 볼에는 아주 큰 점이 있고 거기에 긴 털이 숭숭 나 있어요. 스트릭랜드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그 자리에 더크 스트로브가 찾아와 한 옆에 앉자 그는 스트로브를 맹렬히 놀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에게 그런 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말재주로 그는 이 불행한 네덜란드인의 가장 아픈 곳을 사정없이 찔렀다. 가느다란 야유의 칼이 아니라 굵은 독설의 곤봉을 휘두르며 예고도 없이 한 일이라 스트로브는 급습을 당해 방어할 여지가 없었다. 마치 갈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놀란 양떼 같았다. 그는 너무도 놀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가장 미안한 일은 그런 스트릭랜드가 아무리 밉살스럽게 생각되고 스트로브가 너무 보기 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더크 스트로브는 진지한 태도로 나오면 나올수록 익살맞게 보이는 불운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결국 파리에서 지낸 그의 겨울을 돌이켜보면 나의 가장 즐거웠던 추억은 이 더크 스트로브와 관련된 일이었다. 그의 아기자기한 가정에는 뭔가 묘하게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와 그의 부인은 상상만 해도 기쁘고 쉽게 잊혀질 수 없는 한 폭의 그림을 이루고 있었으며 부인에 대한 그의 애정은 아주 여유있고 우아한 취향을 갖추고 있었다. 그의 어리석음은 여전했지만 그 애정이 지니는 성실함에는 남의 동정을 사는 애틋함이 깃들여져 있었다. 그러한 그를 부인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녀의 애정이 얼마나 다정한 것인가를 알았으므로 나는 기뻤었다. 만일 그녀가 조금이라도 유머 감각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남편이 자기를 높은 자리에 모셔놓고 마치 우상이라도 받들 듯이 순진하게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우스워서 못 견뎠을 것이다. 아니, 그녀는 만일 우스웠더라도 그러한 그의 태도에 만족해하고 감동했을 것이다. 그녀는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더크의 연인이었기에 비록 그녀가 나이를 먹어 몸의 곡선미를 잃고 그 아름다운 용모가 변한다 하더라도 그의 눈에는 조금도 변함없는 여자로 보일 것이다. 그에게는 그 여자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일 것이다. 두 사람의 생활을 지배하는 정연한 질서 속에는 어떤 기분 좋은 우아함이 있었다.
그들이 사는 곳에는 아틀리에와 침실 하나와 좁은 부엌이 있을 뿐이었다. 스트로브 부인은 자기 혼자 손으로 모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다. 더크가 서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그녀는 장을 보러 가고 점심 준비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하루 종일 바쁜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아틀리에에 앉아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는데 이때 더크는 부인이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음악을 연주했다. 그는 제법 그럴듯하게 연주했지만 언제나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더하여 음악 속에도 정직하고 감상적인 생기가 넘쳐 흐르는 영혼을 쏟아 넣었다. 두 사람의 생활은 그 나름대로 하나의 전원시였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었다. 더크 스트로브에 관련된 모든 일에 따라다니는 그 익살스러움이 뭔가 융화되지 않는 불협화음처럼 기묘한 맛을 거기에 첨가시키고 있었으나 또한 어딘가 모르게 근대적인 인간적 요소도 더해주었다. 마치 엄숙한 장면에 내던져진 거친 농담처럼 아름다움이 지니는 예민함을 더 높여주고 있었다. 24. 크리스마스를 조금 앞둔 어느 날 더크 스트로브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크리스마스에 대해 그다운 감상을 지니고 있었는지 거기에 알맞은 의식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싶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둘 다 스트리랜드를 2, 3주일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다. 나는 파리에 잠시 들른 친구들을 상대하느라 바빴고 스트로브는 다른 때보다 심하게 그와 싸워 앞으로는 절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스트리랜드의 행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므로 다시는 그와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철이 되자 그의 마음은 저절로 너그러워져서 스트리랜드가 크리스마스를 혼자서 지낼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던 모양이다. 그처럼 화를 냈던 것은 자기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하며 오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특별한 날에 그 고독한 화가가 혼자서 쓸쓸하게 있을 생각에 가슴 아파했다. 스트로브는 아틀리에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는데 장식을 한 나뭇가지에 작은 선물꾸러미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또 그것을 익살스럽게 느끼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 그리고 그는 스트리랜드를 다시 만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처럼 심한 모욕을 이렇게 쉽게 용서한다는 것은 다소 굴욕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가 마음속으로 결의한 스트리랜드와의 화해하는 자리에 나도 입회해 주기를 바랐다. 우리는 함께 클리시로 내려갔지만 늘 있던 카페에는 스트리랜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바깥 테라스에 앉기는 너무 추웠으므로 우리는 실내에 가죽을 씌운 긴 의자에 앉았다. 실내는 잿빛으로 흐려 있었다. 스트리랜드는 오지 않았으나 얼마 안 있어 가끔 그와 체스를 하는 프랑스인 화가의 모습이 보였다. 나도 그와 안면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를 우리 테이블에 와 앉게 했다. 스트로브는 그에게 스트리랜드를 만났느냐고 물었다. 그는 앓고 있어요. 모르셨던가요? 하고 화가가 대답했다. 대단한가요? 꽤 심한 모양이에요. 스트로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왜 편지라도 써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나도 참 공연히 싸움을 하고 곧 찾아가 봐야겠군. 돌봐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래, 어디 살고 있죠? 나도 전혀 모릅니다. 프랑스인 화가는 대답했다. 결국 우리 세 사람 다 그가 사는 곳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스트로브는 점점 난처해야 할 뿐이었다. 어쩌면 죽을는지도 모르는데 죽어도 아무도 모르다니 무서운 일이군. 그렇게 생각하니 더 참을 수 없다. 당장 찾아내야겠어. 막연히 목표도 없이 파리 시내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나는 스트로브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 우선 무슨 계획을 세워야만 했다. 하긴 그래. 그러나 이러고 있는 동안 그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일세. 우리가 그곳에 닿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 손을 쓸 수도 없는 지경이 될지도 모른단 말이야. 여보게, 좀 진정하고 방도를 강구해봐야 할 것 아닌가. 나는 초조해하며 말했다.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주소는 호텔 벨주 뿐인데
스트리랜드가 그곳을 나온 지가 벌써 꽤 오래되었으므로 그곳에 가본들 아무도 그에 대한 일을 기억하고 있을 리 없다. 그는 자기 주소를 비밀로 해두는 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곳을 나갈 때 가는 곳을 알렸을 리 없다. 그리고 그것은 5년 전의 이야기다. 나는 그가 그곳에서 그리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가 그 호텔에 들어왔을 때와 같은 카페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아마 그곳이 편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문득 생각난 일이 있었다. 스트릭랜드는 늘 단골로 다니던 빵집을 통해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 그곳에 가면 그의 주소를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전화번호부를 가져오게 하여 빵집을 찾아보았다. 그 근처에는 빵집이 5군데 있었다. 그 집을 일일이 다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스트로브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듯 마지못해 나를 따라 나섰다. 그의 의견은 클리시 거리로 통하는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며 스트리랜드라는 화가가 살고 있나 집집마다 물어보자는 것이었다. 결국 나의 평범한 계획이 들어맞았다. 우리가 찾아간 2번째 집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부인이 그를 안다고 했다. 그녀도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맞은편에 있는 3집 가운데 어느 한 집일 것이라고 말했다. 운이 좋았는지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간 아파트의 관리인이 그 집 제일 위층에 그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스트로브가 말했다. 그 사람 앓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럴지도 모르죠. 관리인은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벌써 대여섯 동안이나 그 사람을 못 본 것 같군요. 스트로브는 나보다 앞질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내가 제일 위층까지 올라가니 그는 속옷바람에 어떤 노동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스트로브가 두드린 문을 연 사람이었다. 그 노동자는 다른 문을 가리키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화가일 거라고 말했다. 그도 그 화가의 모습을 일주일 동안이나 보지 못했다고 했다. 스트로브는 곧 그 문을 두드리려다가 잠옷 난처한 듯 나를 들여다보았다. 마치 공포에 사로잡힌 듯한 표정이었다. 만일 죽었으면 어떡하나. 그럴 리가. 나는 말했다. 내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손잡이를 틀어보니 잠겨있지 않았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스트로브도 곧 뒤따라 들어왔다. 방 안은 캄캄했다. 그제서야 그곳이 천장이 경사진 다락방이라는 것을 알았다. 희미한 빛이 천장으로 새어 들어오긴 했으나 겨우 캄캄한 어둠을 면할 정도였다. 스트리랜드 씨 하고 나는 그를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정말 이상한 노릇이었다. 곧 바로 뒤에 서 있는 스트로브는 덜덜 떨고 있는 것 같았다. 한순간 나는 불을 켜기를 망설였다. 한쪽 구석에 침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만일 불을 켜면 그 위에 시체가 누워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정말 바보군. 성량이 없어. 나는 깜짝 놀랐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스트리랜드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스트로브는 큰 소리로 외쳤다. 다행이군.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나는 성냥을 켜고 초를 찾았다. 작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지만 그곳은 거실 겸 아틀리에였으므로 침대 하나와 벽 쪽으로 들여놓은 몇 장의 캔버스, 이젤, 테이블, 의자가 각각 1개씩밖에 없었다. 바닥에는 융단도 깔려있지 않았고 난로도 없었다. 그림 물감, 팔레트, 칼 같은 것이 정신없이 흩어져 있는 테이블 위에 양초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 초에 불을 붙였다. 스트리랜드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침대가 너무 작아 거북해 보였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옷이란 옷은 다 뒤집어 쓰고 있었다. 첫눈에도 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트로브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더니 감정에 복받쳐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딱한 친구,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당신이 앓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소? 당신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해줬을 텐데. 당신은 내가 그때 한 말을 꽁하게 생각했던가요?
나는 그럴 작정이 아니었는데 내가 나빴어요. 화를 내다니 내가 바보였어요. 멋대로 짓거리는군. 스트리랜드는 말했다. 자, 말해봐요. 내가 어떻게든지 편하게 해줄 테니까요. 당신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그는 그 답답한 다락방 속을 어이없는 눈초리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려고 했다. 괴로운 듯 숨을 헐떡이며 스트리랜드는 뿌르퉁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원망스러운 눈길을 나에게로 던졌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만일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줄 작정이거든 우유나 좀 사주게.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벌써 이틀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있어. 침대 옆에는 빈 우유병이 놓여 있었고 신문지 위에는 빵 부스러기가 남아 있었다. 내가 물었다. 그럼 그동안 무얼 먹었습니까? 아무것도. 스트로브가 소리쳤다. 며칠이나요? 그럼 당신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단 말입니까? 이건 너무하군. 물은 마셨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팔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있는 큰 깡통을 한동안 쳐다보았다. 스트로브가 말했다. 곧 다녀올게요. 또 그 밖에 먹고 싶은 건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체온계와 빵과 포도를 사오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스트로브는 자기가 도움이 되는 게 기뻐서 계단을 쾅쾅거리며 내려갔다. 바보 같으니라고. 스트리랜드는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맥을 짚어보았다. 아주 힘없는 맥박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한두 가지를 물어보았는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되물었더니 초조한 듯이 벽 쪽으로 돌아 누워버렸다. 나는 잠자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10분쯤 있으니 스트로브가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다. 내가 말한 것 말고도 그는 초 몇 자루와 고깃즙, 알코올 램프도 사왔다. 가볍게 일을 잘하는 땅딸보 스트로브는 곧 빵과 우유를 먹도록 준비했다. 내가 스트리랜드의 체온을 재어보았더니 40도나 되었다. 아무리 보아도 중태인 것 같았다. 25. 얼마 뒤 우리는 그곳을 나왔다. 덕크는 저녁 식사를 하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나는 의사를 불러다 스트리랜드를 진찰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답답한 다락방에서 시원한 거리로 나오자 네덜란드인은 나에게 곧 자기 아틀리에로 가자고 말했다. 지금 자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내가 꼭 함께 가야 한다고 우겨대는 것이다. 나도 의사를 데리고 가봐야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나은 치료를 할 것 같지도 않아서 그가 하자는 대로 했다. 그의 아틀리에로 가니 부인 블랑슈 스트로브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참이었다. 덕크는 성큼성큼 그녀 옆으로 다가가더니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블랑슈, 나를 위해 당신이 꼭 해줄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녀는 그녀의 매력적인 그 애교 있는 밝은 미소를 띠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의 빨간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리고 익살스러울 정도로 흥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놀란 동그란 눈에서는 진지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스트리랜드가 중병을 앓고 있어 다 죽어간단 말이오. 더러운 다락방에 혼자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를 이리로 데려왔으면 하는데 당신은 어떻겠소? 그녀는 두 손을 재빨리 뺐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재빠른 동작을 하는 것을 지금껏 본 일이 없었다. 그리고 볼도 빨개졌다. 안 돼요. 여보, 블랑슈, 제발 그렇게 쌀쌀하게 굴지 말아요. 나는 그를 저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 그걸 생각하면 밤에 잠도 못 잘 것 같단 말이오. 당신이 그를 간호해 주는 거라면 또 몰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쌀쌀했다. 하지만 그는 죽을지도 몰라. 할 수 없죠 뭐. 스트로브는 잠깐 한숨을 쉬더니 얼굴을 닦았다. 그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초리로 들여다보았으나 나로서도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는 위대한 예술가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쨌든 나는 그 사람이 싫어요. 아,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블랑슈. 설마 진심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 제발 부탁이니 그를 데리고 오게 해줘요.
여기 오면 그도 기분 좋게 살아날 수 있을 거요. 우리가 그 사람의 목숨을 건져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요. 당신을 귀찮게는 않을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테니까 아틀리에에 그 사람 잠자리를 마련해 줍시다. 그를 개처럼 죽게 내버려 둘 순 없단 말이요. 그렇게 몰인정할 수야 있겠소. 그럼 병원으로 가면 될 것 아니에요. 병원이라니. 그 사람은 애정으로 간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저것 세밀한 점까지 신경을 써서 돌봐줘야 해. 나는 그녀의 마음이 동요되는 것을 보고 좀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식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참 답답한 사람이군요. 만일 당신이 병이 났다면 그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경우야 그런 일이 문제가 될 리 있겠소. 나에게는 당신이 있는데 그 사람 신세를 질 필요가 없지. 그리고 그는 나하고는 처지가 달라. 나에겐 위대한 점이라곤 조금도 없거든. 당신에겐 똥개만한 기계도 없군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날 밟아줍쇼 하고 있는 격이에요. 스트로브는 가볍게 웃었다. 아내가 어째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아, 당신은 그가 내 그림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을 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군. 그가 내 그림을 조금도 좋게 보지 않는다 해도 그건 상관없는 일이 아니오. 그런 것을 그에게 보인 내가 바보였지. 하지만 그 그림은 그다지 좋은 것이라곤 할 수 없단 말이오. 그는 슬픈 눈길로 아틀리에 안을 둘러보았다. 이젤 위에는 끝마치지 못한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은 검은 눈을 지닌 소녀의 머리 저편에 포도송이를 들고 빙긋이 웃고 있는 이탈리아 농부를 그린 것이었다. 그 사람도 그렇죠. 비록 그런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도 예의쯤은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당신을 그렇게 모욕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는 당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보란듯이 나타내 보이는데 당신은 마치 강아지처럼 그 사람 손을 핥고 있지 않았어요. 난 그런 사람은 딱 질색이에요. 하지만 그는 천재야. 당신도 내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고는 생각지 않겠지. 나도 천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해. 그러나 나는 천재를 보면 그냥 있을 수 없어. 그를 존경하게 된단 말이야. 천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니까. 그러나 천재적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최대한으로 너그러움과 참을성을 베풀어 주어야만 해요. 나는 이런 부부간의 말다툼에 조금 난처해져 멀찌감치 서 보고 있으면서 도대체 왜 스트로브는 나를 끌고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의 부인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다는 것을 나도 알 수 있었다. 내가 그를 데려오고 싶다는 것은 다만 그가 천재이기 때문만은 아니오. 그 역시 어엿한 인간인데 지금 병들어 누워있으니 불쌍해서 그러는 거지.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스트로브는 내가 있는 쪽으로 돌아앉았다. 여보게, 부탁이니 이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 말 좀 해주게. 그를 그렇게 굴속 같은 방에 놓아둘 수는 도저히 없네. 물론 그를 이리로 데려다 간호하는 편이 훨씬 좋다는 거야 나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도 틀림없는 일일세. 누가 낮이나 밤이나 꼭 붙어 있어야 할 테니. 참 자네도 그렇게 꽁무니를 빼다니 자네답지 않군. 스트로브 부인은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일 그 사람이 이곳에 오면 저는 나가겠어요. 당신답지 않은 말을 하는군. 여느 때의 당신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제발 부탁이니 내버려 두세요. 이러다가는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양 어깨를 들먹거렸다. 덕크는 곧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팔로 그녀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기도 하고 애정을 있는 대로 다 들추어 부르기도 했다. 자연히 눈물까지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윽고 그녀는 몸을 빼고 눈물을 닦았다. 제 염려는 마세요. 이번에는 그다지 쌀쌀한 말투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쳐다보면서
애써 미소 지으려고 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군요. 스트로브는 어리둥절하여 아내를 쳐다보며 망설였다. 그의 이마에는 주름이 잡히고 빨간 입술은 비죽이 내밀어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런 그의 모습에서 흥분한 흰쥐를 떠오르게 했다. 그는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럼 당신은 결국 안 된다는 말이군. 그녀는 나도 모르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지칠 대로 지친 것이다. 이 아틀리에는 당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당신 거예요. 만일 당신이 꼭 그를 데려와야 한다면 그걸 어떻게 제가 말리겠어요. 갑자기 그의 동그란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찬성해 주는 거요. 틀림없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사랑스러운 당신. 갑자기 그녀는 몸을 도사리고 겁먹은 듯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심장의 고동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여보, 내가 당신과 만난 뒤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달라고 당신에게 부탁한 일은 없었어요. 그야 당신을 위한 일이라면 내 어떤 일이라도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 부탁이니 제발 스트릭랜드 씨를 데리고 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아요. 도둑놈도 좋고 술수정꾼도 좋고 거리의 불황자도 좋으니 데리고 오세요. 저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약속하겠어요. 하지만 스트릭랜드 씨만은 데려오지 마세요. 이렇게 머리 숙여 부탁하겠어요. 아니, 또 왜 그래? 전 그 사람이 무서워요.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는 뭔가 나를 무섭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는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칠 거예요.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만일 그를 데리고 오면 결국 끝에 가서는 곤란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어.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운 빛이 떠올랐다. 도대체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자제력을 빼앗아간 어떤 이상한 두려움에 그녀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내가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여느 때의 그녀는 아주 조용한 성격이었으므로 그때 그녀가 보여준 동요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스트로브는 한동안 난처한 듯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은 내 아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이라도 싫어한다면 아무도 데려오지 않겠소.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나는 기절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나도 이 여자에게 약간 화가 치밀었다. 지금까지 그녀가 그렇게 신경질적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트로브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묘하게도 주위의 정막을 뒤흔드는 것 같았다. 당신은 몹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을 때 구원의 손길을 받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당신도 알 거요. 당신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다고 생각하겠지. 그 말은 참으로 당연한 말이었지만 나에겐 일종의 공고로 들렸으므로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블랑슈 스트로브에게는 그런 평범한 말도 어떤 효력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든 듯 남편을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떨어뜨린 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왜 그녀가 갑자기 당황한 기색을 보이는지 나로선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볼에 엷은 빛이 떠오르더니 마침내 그것은 창백해졌다. 아니, 창백해진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해쓱해졌다. 마치 그녀의 육체에서 핏기가 싹 가신 것 같았다. 손까지 파리했으며 그녀의 온몸이 바르르 떨렸다. 아틀리에의 침묵이 서서히 하나로 엉겨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것으로 변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여보, 스트릭랜드 씨를 이리로 데리고 오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고마워. 그는 싱긋 웃었다. 그가 그녀를 끌어안으려고 했으나 그녀는 그를 피했다. 당신도 참, 손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지금의 그녀를 보면 그녀가 그처럼 격한 감정에 사로잡혔다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26. 다음 날 우리는 스트릭랜드를 옮겼다. 그를 설득하는 데는 굳은 의지와 그보다 더한 인내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사실상 그의 병은 너무도 심했으므로 스트로브의 간곡한 부탁과 나의 결의에 저항할 만한 힘이 그에게 있을 수 없었다. 우리 둘이서 가까스로 옷을 갈아입히고 있는 동안에 그가 뭐라고 입속으로 중얼중얼 짓거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일체 모르는 척하고 그를 아래층으로 떠매고 내려와 마차에 태운 다음 이윽고 스트로브의 아틀리에로 데리고 왔다. 그곳에 닿자 그도 몹시 지쳤던지 아무 군말 없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침대에 누웠다.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은 것은 6주일간이었다. 한때는 몇 시간을 더 살지 못할 것 같은 때도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네덜란드인의 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어쨌든 이처럼 다루기 힘든 환자를 만난 것은 내 생전 처음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무슨 요구를 하거나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무 불평도 없고 무엇 하나 요구하는 일도 없었으며 전혀 말이 없었다. 마치 돌봐주는 일 자체가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투였다. 기분이 좀 어떠냐고 묻거나 뭐 먹고 싶은 게 없느냐고 물어도 언제나 조롱과 경멸과 욕설로 대꾸했다. 이러는 데는 나도 밉살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가 위험한 고비를 넘어서자 곧 그 점을 서슴없이 말해주었다. 마음대로 해. 그는 불쑥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이다. 한편 덕후 스트로브는 자기 일을 다 집어치우고 온 정성을 다해 스트릭랜드를 간호했다. 그는 환자를 기분 좋게 해주는 비상한 재주를 갖고 있었으며 싫어하는 스트릭랜드에게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이는 데 있어서도 어디에 그런 재주가 숨어 있었는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나의 예상을 뒤엎고 아주 묘한 깨를 내어 보기 좋게 먹였다. 그로선 귀찮은 일이 전혀 없는 모양이었다. 그들 내외가 살아가기에는 별로 옹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낭비할 정도의 여유는 없었을 텐데 지금은 스트릭랜드의 변덕스러운 입맛을 맞추느라 철진한 비싼 음식을 장만하는데 지나친 낭비를 해야만 했다. 영양 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환자에게 차근차근 알아듣도록 타이르던 그의 끈질긴 정성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스트릭랜드의 무례한 말에도 화를 내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상대방이 뚱하니 기분 나빠할 때는 전혀 그런 눈치를 못 챈 것처럼 모르는 척했고 반대로 상대방이 공세로 나오면 다만 킬킬 웃어 넘겨버릴 뿐이다. 스트릭랜드의 병도 좀 차도를 보이고 그 조소하는 버릇에 혼자 흥이 나서 매우 기분이 좋을 때면 스트로브는 거기에 박차라도 가하듯 일부러 어리석은 짓을 해보이곤 했다. 그리고 병자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말이라도 할 것처럼 아주 행복스러운 눈길로 나를 힐끔 쳐다보는 것이다. 스트로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를 가장 놀라게 한 사건은 블랑쉬였다. 그녀는 부지런히 일했을 뿐 아니라 참으로 헌신적인 간호 솜씨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에는 앞서 스트릭랜드를 아틀리에로 데리고 오겠다는 남편의 의견에 한사코 반대했을 때의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병자에게 필요한 시중이라면 꼭 자기가 하겠다고 자진하고 나섰다. 병자를 움직이지 않고도 시트를 갈 수 있도록 머리를 쓴 것도 그녀였다. 병자의 몸을 닦아주기도 했다. 정말 감탄했다고 내가 칭찬을 하면 그녀는 그 상냥한 미소를 띠며 전에 병원에서 좀 일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처럼 스트릭랜드를 싫어했다는 눈치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말을 붙이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눈치 빠르게 알아차렸다. 밤새도록 누가 옆에 붙어 있어야 했던 처음 2주일 동안 그녀는 남편과 교대로 간호했다. 오랫동안 그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환자를 지켜보고 앉아 무엇을 생각했을까? 무섭게 여이고 자랄 대로 자란 수염이 더부룩한 채 열이 오른 벌건 눈으로 물끄러미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 스트릭랜드의 모습은 참으로 기분 나빴다.
그 눈은 병으로 말미암아 더욱 커졌으며 이상한 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그 사람 밤에 부인에게 뭐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어요. 지금도 역시 그가 싫으신가요? 네, 전보다 더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조용히 잿빛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너무나 조용한 표정이었으므로 이 여자가 그때 본 것처럼 격한 감정의 소유자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당신이 도와드린 일에 대해 그가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고 그녀는 생긋이 웃었다. 정말 사람이 아니군요. 지긋지긋하게 싫은 사람이에요. 물론 스트로브는 그녀의 태도에 매우 기뻐했다. 본디 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인데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뭐라고 고맙다는 말을 표현할 수 없다는 듯했다. 다만 조금 마음에 걸리는 일은 블랑슈와 스트리그랜드가 서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였다. 여보게, 내가 직접 본 일인데 서로 그곳에 몇 시간이고 같이 앉아 있으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하니 영문을 모르겠네. 언젠가 스트리그랜드의 병세가 많이 좋아져 앞으로 하루 이틀이면 일어날 수 있을 때였다. 나는 그들과 함께 아틀리에에 있었다. 나는 덕후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스트로브 부인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손에 들고 있는 그 와이셔츠가 스트리그랜드의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말없이 똑바로 누워 있었다. 어쩌다 바라보면 그의 눈길이 블랑슈 스트로브 쪽으로 옮겨져 있었는데 그 눈길에서 이상한 야유의 빛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그의 시선을 느끼자 블랑슈도 얼굴을 들었으므로 한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표정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나로선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눈은 그때 어떤 기묘한 당황과 그리고 틀림없이 놀라움의 빛을 띠고 있었다. 스트리랜드 쪽은 다음 순간 시선을 돌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대로 물끄러미 그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2, 3일이 지나자 스트리랜드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는 뼈와 가죽뿐이었다. 마치 허수아비가 누더기를 걸친 것처럼 보였다. 턱수염은 보기 흉하게 자라고 머리는 더부룩하며 그렇지 않아도 커 보이는 얼굴이 병을 앓고 난 뒤라 더 크게 보여 조금 기이하게 보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것이 밉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그 추한 모습 속에도 뭔가 기념비와 같은 불멸의 것이 숨겨져 있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던져준 인상을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비록 육체라는 칸막이가 거의 투명하게 보였다 하더라도 그곳에 뚜렷이 나타나 있었던 것은 결코 영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상계를 벗어난 관능이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관능에는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영적인 무엇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의 몸속에는 원시적인 것이 깃들여 있었다. 그리스인들이 사티로스와 파우누스 등의 반인반수 괴물 속에 구체화시킨 자연의 불가사의한 힘을 그는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신을 상대로 감히 시합을 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는 벌을 받게 되었다는 마르시아스가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다. 스트리그랜드라는 사나이는 이상한 화음과 아직 아무도 시도한 일 없는 패턴을 마음속에 남몰래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로선 그가 고통과 절망의 마지막을 맞을 것과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느낌을 나는 다시 품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나쁜 귀신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선이나 악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원시적인 힘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그림을 그릴 만한 기운은 없었다. 말없이 아틀리에에 앉아 뭔가 알 수 없는 명상에 잠기거나 책을 읽거나 하였다. 그런데 그가 읽는 책이 또한 기묘했다. 곧잘 말라르메의 시를 읽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읽는 방법이 또 색달랐다.
마치 아이들이 읽는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 입술로 입모양을 만들어가며 읽었다. 그 이해하기 힘든 운율과 애매한 글귀에서 그는 도대체 어떤 감정을 끌어내고 있었을까? 또 어떤 때는 가브리오의 소설을 탐독하고 있었다. 그처럼 책을 선택하는데도 그의 색다른 성질, 서로 모순되는 양면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는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그처럼 몸이 쇠약한데도 조금도 몸을 아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스트로브는 편히 쉬는 것을 좋아했으므로 아틀리에에는 복잡하게 장식한 안락의자 2개와 긴 의자 하나를 놓고 있었다. 그런데 스트리그랜드는 결코 그런 의자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극기 정신을 내세워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내가 우연히 그가 혼자 있는 아틀리에를 찾아갔을 때도 그는 역시 다리가 셋 있는 둥근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요컨대 그는 편히 쉴 수 있는 안락의자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곧잘 팔걸이가 달리지 않은 부엌용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면 때때로 공연히 화가 치밀었다. 나는 환경에 대해 이처럼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27. 2, 3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하던 일을 일단락 지었으므로 하루쯤 쉬어볼까 하고 루브르 미술관을 찾아갔다. 낯익은 그림들을 이것저것 보고 돌아다니며 끝없이 펼쳐지는 수많은 공상에 잠겨 있었는데 그러다 어느 결에 긴 화랑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언뜻 보니 스트로브가 그곳에 있지 않은가. 아주 동글동글한 풍채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전에 없이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우수에 젖어 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익살스러워 보이는 것이 마치 옷을 입은 채 물속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남의 도움으로 살아나와서는 아직 가슴의 고동이 진정되지 않아 왠지 자기가 바보 같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 같았다. 그는 획 돌아서서 한동안 내가 있는 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나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그 새파랗고 동그란 눈이 안경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스트로브. 그는 좀 놀란 듯한 표정을 보이더니 마침내 웃는 얼굴로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오랜만에 루브르에 와봤네. 뭐 새로운 것은 없나 하고. 하지만 자네는 이번 주 안에 그림을 한 장 그려야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스트리그랜드가 내 아틀리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했네. 아직 자기 방으로 돌아갈 만큼 완쾌되지 않은 것 같아서 실은 둘이서 함께 쓸 생각이었네. 아틀리에를 같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카르티에 라탱에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재미있을 줄 알았지. 일에 지쳤을 때 이야기 상대를 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생각을 전부터 했었으니까. 그는 천천히 한마디씩 끊어서 말했다. 그리고 그 부드럽고 착해 보이는 눈으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괴어 있었다. 나는 지금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스트리그랜드는 아틀리에에서 혼자가 아니면 일을 못한대. 그런 소리가 어디 있나. 자네 화실 아닌가. 그는 자기 화실을 찾으면 될 것 아냐. 그는 가엾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입술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나는 목소리를 높여서 물었다. 그는 머뭇거리더니 얼굴이 점점 빨개졌다. 그리고 무척 난처한 표정으로 벽에 걸린 그림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가 나에게 일을 못하게 해.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그럼 자네는 왜 그런 소리를 듣고도 소리 지르지 못했나? 그가 나를 쫓아낸 거야. 그와 다투고 싶지도 않고. 그는 내 모자를 등 뒤로 내던지고 방문을 잠가버렸어. 나는 스트리그랜드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꼈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래, 부인은 뭐라고 하던가. 그 사람은 마침 장에 나가고 없었어. 부인은 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 모르지 뭐.
나는 어이가 없어 스트로브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는 마치 선생에게 꾸중을 들은 학생처럼 그곳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럼 어디 내가 그 녀석을 쫓아내줄까? 그는 조금 놀라는 빛을 보이더니 그 번쩍이는 얼굴을 삽시간에 붉혔다. 아냐, 자네는 그 일에 참견하지 말게. 그렇게 말하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더니 도망가듯 그 자리를 뜨고 말았다. 그 문제에 대해 나와 상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데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모양이지만 나로선 도무지 뭐가 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